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54회 목요철학 입문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명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사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짧은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이런 강의라고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난 시간들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선희 교수님께서 주제를 다루시는 것을 저도 읽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신 면도 있습니다. 공식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에 맹자도 주희도 거기에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고 있다는 것, 한국 철학의 그 말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신적인 양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한규천 우리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이제 방학도 되고 이제 앞으로는 모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방학돈에 주셔서 이런 모임, 작은 모임이라도 한번 갖게 해주시면 우리 원에서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854회 목요철학 입문포럼 주제는 몸입니다. 신. 부제는 자연학에서 정치학까지라고 하는 이제 주제고요. 오늘 강연해 주실 김선희 교수님을 짧게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많은 논문과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 심산출판사에서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이라고 하는 저서를, 그리고 2018년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서학 조선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이라고 하는 저서를, 그리고 지난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숙종시대 문명의 도전과 지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외에 학술상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주관하는 제1회 모하실학 논문상을 받으셨고요.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제4회 소송학술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실 김선희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9월 첫 주에 왔더라고요. 전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시작과를 열고 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조금 일이 많아서 번거로웠지만 지난번에 선생님들 너무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오늘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유학의 어떤 이론적 경향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몸이라고 하는 건 결코 그 조금도 배제할 수 없는 요건이잖아요. 요즘은 뭐 몸도 배제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이런 논의들은 신체에 갇혀 있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여러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기 신체 조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라는 그 본질이 바뀌기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전통에서도 몸을 이야기해 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긴 역사가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자연적인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질의 아주 기본적인 객관적인 조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통은 유럽도 동아시아도 처음에는 이런 철학적인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가 점차 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범위로 조금 방향이 바뀌고요. 철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다루는 영역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유학도 사실은 그런 편이거든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보내드린 게 제 논문을 조금 축약한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걷어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마 이제까지 보시던 거 혹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글이셔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이 관련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들은 축적되어 있으실 걸로 충분히 제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그 논문투의 문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 복잡한 문장들을 돌파하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이하고 쉬운 것들이 만들어내는 충분한 어떤 지적 화장도 있지만 돌파하기 어려운 문장을 좀 이해해 보시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차려진 예쁘게 차려진 밥상보다 조금 거리가 있고 좀 복잡하게 구축된 어떤 그 사유의 산물을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돌파해내시는 그런 힘이 길러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무리한 줄 알면서도 더 많이 고치지 않고 제 그 논문의 거의 한 70%를 가지고 이 부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걸 제가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그림은 사실 그렇게 알려진 그림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의원 가시면 인체 모형에 이렇게 막 점 찍혀 있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사실 유사한 건데요. 조금 더 정교하게 인체 메커니즘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연호는 사실은 딱히 뭐 언제였다고 누가 특정하기도 어렵고 뭐 이 그림 자체도 거의 19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탁본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 도교적인 인간 이해의 어떤 정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대략 알고 계실 텐데요. 유학이나 성리학 담론에서 이렇게 신체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비유적으로 심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인간의 몸이 어떻고 몸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사실 거의 안 다룹니다. 유학에서도 다루지 않고 성리학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전체 주제는 뒤에 가시면 호연직이라고 하는 육아 내의 신체성 담론 중에 제일 어쨌든 중심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유학 성리학 내에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연구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그 신자가 적혀 있는 사용된 용례 가운데 제일 여러분이 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외에 사실은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그러면 이 개념을 누가, 혹은 인간 인체에 대한 탐구는 누가 했느냐? 주로 도가 계열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니시는 한의원에 기본적으로 한의학 체계가 있죠, 그죠? 그 한의학 체계의 제일 기본이 그 도가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도가적인 발상에서 인체에 대한 관심이 성립했고, 그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구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이라고 부르는 차원까지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경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여기가 이제 머리고요. 앉아 있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도가적인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장이 물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나 이쪽이 불을 상징해서 이 물과 불의 순환 관계 속에서 인체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열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또 물이 위로 올라가서 열을 식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순환관계 설명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동자 둘이 이렇게 뭐 물레방아 같은 걸 밟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두 동자가 남녀를 상징하고 둘이 밟아요. 물레방아를 밟아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어떤 에너지를 위로 올려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태극이 4개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정단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중심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맨 위에 가면 이게 인간의 머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 해당하면 가운데 우리가 백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니환궁이라고 불러서 거기에 생명의 정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의 도가 의학 체계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보통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황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임상적으로 어디에 어떤 약을 쓰면 나아진다든가, 어떤 부분에 침을 놓으면 순환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실제 경험적인 임상적인 의학 경험들이 축적돼서 여러분이 지금 한의원에 가시면 아프실 때 뭐 분명히 내가 발목이 삐어서 한의원에 갔는데 손목에다가 침을 놓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런 전체의 인체의 연동 관계하고 뭐 자연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치유법을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도가 얘기고요. 사실 육아에서는 몸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구성, 인간의 역할 이런 걸 검토하고 연구한 사람들인데, 굳이 말하면 이제 정치 철학 혹은 뭐 윤리학 뭐 이런 식의 관념을 통해서 이제 이론 체계를 확장시켰고요. 또 성리학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리학은 특히 이기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계 구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이제 빠져 있는 게 인체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관자라고 하는 책의 문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관자는 뭐 딱 육아의 책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몸에 있어서 군주와 같다. 몸이 이제 체라는 게 보통 우리 인체를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인데, 심의 역할이 군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심은 심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유하는 그 인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유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뇌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동아시아도 그랬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사실 그런 능력이 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뒷문장 좀 보실게요. 마음은 몸에 있는 것으로 마땅히 몸의 한가운데 있으니 무릇 몸을 운용하고 자귀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시키는 바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죠? 이걸 마음이라고 할지 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뭔가 다른 프로세스 없이 제 몸이 움직여서 이게 물자를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명령하는 주체가 있고 신체가 그걸 따른다고 하는 발상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구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9가지 구멍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신체 각 부분 장기들이 각각 이제 분할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직분을 맡는다는 거예요. 뭐 누군 총재를 맡고 누군 수비를 맡고 이런 식으로 직분을 맡아서 인체가 돌아간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건 인체를 정치 구조에 유비한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각 기관들이 정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몸과 정치 구조를 연동시키는 건 서양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뭐 공식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body politics라고 해서 신체 정치학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이제 인간의 인체 기관과 정치 구조를 연동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동서양 모두에 나타나고, 특히 이제 관자에 그런 게 보입니다. 연결되는 건데요. 군주인 마음이 상도에 처하면 도에 따를 수 있다. 그러면 9가지 구멍에 맡은 바가 각자 이치를 따라서 이에 응한다. 마음이 온전하면 신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후로 뭐 공자, 맹자, 뭐 그밖에 뭐 주위의 책에서도 그 인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한테서 몸이라고 하는 건 자연학적인 조건, 우리의 생리학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를 포함한 내 일상세계를 경험하는 이 주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그걸 딱 보여주는 개념이 여기 보입니다. 자, 증자가 말합니다. 나는, 원문으로 보실까요? 5일, 삼성오신. 3가지로 반성을 한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표현 쓸 때 내 몸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수를 잘했나, 이를 잘 닦았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물어본 스스로 반문하는 내용을 보면 내 몸에 대한 내용 같지는 않아요. 볼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도모할 때 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까, 이게 스스로에게 반성해보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와 함께 교제할 때 내가 믿었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을까? 이것도 고민한답니다. 세 번째, 선생에게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익혔는가 익히지 못했는가, 이 3가지를 스스로 반성한다. 이게 증자의 반성이고, 이 반성, 이 세 가지, 다른 사람과의 도모, 다음에 친구하고의 교제, 또 배운 바의 익힘, 이런 것들이 반성의 기준들입니다. 나 자신을 반성할 때, 신자가 보통 이런 의미에서 이 유가적 맥락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일 때가 많고요. 정말로 몸을 가리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안 써왔는데, 그 유가 경전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을 뭘 쓰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보통 자기를 가리킬 때 뭐 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자 할 때 그 아자가 무슨 글자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조금 복잡하게 생긴, 그죠? 근데 그거 외에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몸 기자, 리을처럼 생긴 글자 있죠? 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5자에다 아래 입구자가 있는 나오자, 이런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유학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나 아자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자가요, 원래 안에 여러분 그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 그리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삐침하고 내려오고 꺾이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 창과자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친 개념인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표현하는 말 같은데, 실제로 아자를 쓸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고 경전상에선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자를 쓰거나 오자를 쓰거나 혹은 저 신자를 씁니다. 정말 몸을 가리킬 때는 신체할 때 체자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용례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목해서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런 발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뭐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뭐 집단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단순히 많은 사람 속에 섞여가지고 내가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연결성 속에서 자기를 고민한다는 말로 우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지목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신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자, 논어 처음 딱 펼치시면 대부분 선생님들 다 논어 첫 구절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럼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유붕자원 박내면 불역 락호합 인부지 불온즉 불역 군자오 이거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죠?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와서 멀리서부터 나에게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군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이 말을 증자가 뒤집은 거예요. 하나하나 대응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도모한다. 그 다음에 친구가 와서 기쁘다. 친구가 교제할 때 필요한 건 신이고요. 또 전을 익힐 때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익힐 때 필요한 거는 훈련입니다. 몸에 익히는 반복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공자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출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첫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배움은 그냥 단순히 주변에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내 몸에 익히면서 다음 세대로 계승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1차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 친구잖아요. 그죠? 가까운 이들과의 교제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사람인데 그때 필요한 책무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 모르는 이들, 나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류할 때 필요한 것은 충실함, 진실성인 거죠. 이게 공자가 생각하는 혹은 이제 이학자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인간의 출발점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 강의는 다 끝났어요. 이걸만 말씀드려도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것에 책임을 느끼고 나를 그것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과 신의를 주고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하고 직접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적인 충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할 것 이게 그 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강의를 끝내면 되는데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대학에 8조목이라고 하는데 대학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그 뭐 크게 보면 학문의 기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정치담론에 가깝고요. 어쨌든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은 이거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죠? 근데 원래 이 앞에 이 4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쭉 붙어서 8조목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단도리를 잘 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그것이 국가로 연결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하를 안정시킨다 이런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정에 그 불화가 있는 경우에 저 사람이 저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치국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연결된 개념인데 이거보다 먼저 선행하는 조건은 이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 사실 경물과 치지는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지적인 추구행위입니다. 물에 나아가서 알매 이른다는 거니까 이거 해석은 너무 복잡한데요. 뭐 양명학 다르고 주자학 다르고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여긴 지자가 보이잖아요. 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물 축적하는 단계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유학자들은 그 다음 단계는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의 뛰어남보다 의와 심의 성실함과 진실성이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런 경우 가끔 보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인간성을 믿을 수 없을 때. 그죠? 실제로 그런 애들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지적으로 뛰어난 것을 사회적으로 상찬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쓰이겠어요. 그냥 만화에 나오는 세계 전복을 꿈꾸는 나쁜 과학자가 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낭만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핵심이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수신까지 가야 돼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암과 또 뜻의 온전함이 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구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이라는 거는 단순히 몸을 잘 닦고 세수하고 이 잘 닦고 한 적어도 사흘에 한 번은 샤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의 정심 이후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후에 내 삶이 온전해지고 저렇게 배운 것들과 마음의 온전한 운용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타인과 공존할 태도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수신이고요. 이렇게 수신 단계가 되면 그것이 전체 집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 결과적으로 오로지 경물치지 성의 정신만 해서 내 수신만 온전히 해도 자연스럽게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만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신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효과가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유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슨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시골 선비들까지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왕이 다 보지 않습니다만 이제 요약한 것들을 읽기도 하고요. 늘 보고를 받아요. 근데 보면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시골 구석에서 정말 궁벽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선비들까지 상소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영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어떤 지향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조정에 나아가서 관료가 되어야만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내가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이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낮에는 농사 짓는 선배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럴 수 있는 이 심리 구조는 이 수신이 결국은 세계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벼슬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제가 뒤에도 정말 적어왔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수기치인입니다. 나 자신을 잘 닦은 것이 타인에게로 확산되는 것, 이게 수기치인이에요. 먼저 나 자신을 닦고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치인인데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격의 변화가 우선되고요. 이 인격의 변화를 확산하면 세계가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기본적 개념이고 이 신은 그러니까 내 몸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책무를 의미하는 말이 되죠. 자, 이 기자 쓰인 다른 용례 하나 더 볼게요. 위기지약, 위인지약. 이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위인지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위기지약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공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요. 위인지약이 아니라 위기지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공부예요. 누군가에게 뭘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는 공부, 공명심에 따른 공부고요. 위기지약은 자기 자신의 삶과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먼저 내가 인간이 되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경물치지 성의 정심에서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바르게 실현하는 사람을 이제 보통 위기지약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 끝이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영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정치적 차원까지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언제나 어떤 길 위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고 끝없이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학생이시잖아요. 그죠? 배우려고 하시는 한 늘 학생이고요. 그 누구에게도 완성된 존재의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20살짜리 친구도 공부해야지만 40, 50, 60 이런 애도 공부해야죠. 공자도 15의 뜻을 두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했고 40%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건 70세쯤 되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졌다,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공자 같은 사람도 70까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말이니까 끝없는 도상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신개념이 다 끝난 셈인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돼서 제가 앞으로 30분, 40분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유학 내에서 신체라는 것이 도덕적인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죠? 네, 둘 다 마음에 드세요? 둘 다 실물 그린 건 아니고요. 그림이라는 게 언제나 이상화된 인격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냥 실물은 아닌데요. 이건 이제 현대 그림, 오른쪽 그림이 현대 그림이고요. 이제 이 왼쪽 그림이 전통시대 그림인데 늘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눈화장이 멋지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현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공자에 관련된 여러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자하고 주의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실물을 그린 건 물론 아니지만 핸섬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핸섬하지 않고 차라리 그 정도는 맹사가 핸섬한데 이게 현대인의 눈에 가깝다는 뜻이고요. 당대의 그 공자의 얼굴은 현인의 얼굴입니다. 맹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아성이라고 불리고요. 아성이라는 말 보통 많이 오해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누구의 아성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한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성을 성처럼 이해해서 누가 이미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캐슬을 내가 도전자로서 깨부신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 아니고 성인의 버금간다. 성인은 물론 공자를 의미합니다. 공자의 버금간다. 둘째 간다는 뜻이니까 사실 2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에서 내가 저 챔피언의 아성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진다는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는 말이죠. 아성이라는 것은 이미 공자라고 하는 계보를 세워놓고 그 계보에서 계승자가 맹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됐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맹자하고 공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맹자는 공자 제자가 아니에요. 공자한테 배운 적도 없고 공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쯤에게 배웁니다. 근데 공자의 제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자의 제자 보통 뭐 3천도 이야기하고 70명, 80명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가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이렇게 된 과정 속에서 한 100몇십 명 차이가 난 상태에서 맹자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맹자하고 공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맹자가 스스로 공자를 자기 이름을 공자 뒤에 딱 붙인 거예요. 지금 아마 요즘 신문들을 젊은 친구들이 전혀 안 봐서 젊은 친구들은 이 표현 쓰면 잘 이해 못할 텐데요. 조중동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어른들은 다 아시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어르신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중앙일보가 있었죠? 그죠? 예전에는 그냥 조선동화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조선동화밖에 없었고 중앙일보가 있었지만 그렇게 그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조선과 동아일보에 어떤 위상이 미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중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설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끌어올려줬을까요? 그럴 리 없죠. 후발주자가 자기를 어떤 범주에 넣을지를 고려한 다음에 거기 이름을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하고 맹자도 공자가 뭐 맹자한테 그 선종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의발을 전해주겠어요. 뭐 옷과 지팡이 이런 거 전해준 관계가 전혀 아니고요. 맹자가 자기 자신 이름에다가 이름을 공자 반열에 살짝 올린 거예요. 그런데 당대 사람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만 맹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맹자와 공자 자기 자신을 공자에 연결하려고 하는 이 맹자의 화법이 먹히지 않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결과적으로 맹자가 공자와 같은 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으로 승인돼요. 맹자라고 하는 책이 경전 반열에 들어간 건 송대예요. 남송대예요. 그 전까지 사실은 맹자는 읽혔지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요. 많은 왕들이 맹자라고 하는 책을 어명으로 간행하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한 번도 간행된 적이 없어요. 맹자가 전체 7편이고 상하로 나눠지니까 총 14편인데 14편이 온전히 간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이제 선생님 하셨지만 역성혁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왕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맹자가 중요한 인물이긴 했고 맹자라는 책을 다 읽긴 했지만 사실 노노의 반열에서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얘기된 건 꽤 후대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전략이 성공한 거다. 또 맹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맹모 삼천지교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조된 사실이고요. 뭐 한때에 그 국가가 좀 정비가 됐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춘추전국 시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금방 사라지고 또 혼란기가 왔다가 그걸 한나라가 통합하는데 통합하고 나서 국가 조직이나 사회 문화들을 재정비하고 통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글을 누가 썼는데 거기 저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맹자 어머니가 3번 옮겨서 자식의 교육에 그만큼 신경 썼다. 근데 있는 이야기와 맹자 이야기를 섞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전설처럼 남은 거죠. 자, 맹자이라는 인물은 이렇고 맹자 육아로서 맹자의 위상도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맹자라고 하는 책에 공손추라고 하는 편 가운데 나오는 부동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이미 이제 글을 드렸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공손추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손추의 대답과 질문에 따라서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제자이기도 하고 똑똑한 제자예요. 노노하고 맹자의 차이가 이런 점이 있어요. 노노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로한 사람을 빼고 공자한테 크게 반항하는 제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논쟁하고 충돌도 합니다.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어느 날 공손추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 나라의 경상의 자리에서 도를 행하실 수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제 나라 왕이 패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제 나라는 굉장히 당시에 큰 나라였고요. 이 큰 나라의 왕을 움직여서 그 제 나라 왕을 패왕을 만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40세부터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 40 이후부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그러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넘어갈 일인데 이러니까 공손추가 답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그러시다면 선생님은 맹분보다 훨씬 뛰어나신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맹자가 대답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고자는 나보다 먼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어. 자, 지금 이 이야기로 봐서 마음이 동요하느냐 아느냐, 이거 이제 동심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공손추가 혼자 떠올린 말이 아니라 당대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대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고자라는 사람도 이미 부동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심에 이르렀다라고 한 말이 당시 사회에 이미 공인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당시의 하나의 주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도 계속 그런 사회적인 주제들이 바뀌죠? 한동안 몇 년 전에는 기억하시죠? 정의. 뭐 이런 단어가 막 하나의 키워드가 돼가지고 어떤 책 하나가 많이 팔리면서 온 사회가 정의 거렸잖아요. 한동안은 무슨 뭐 힐링 이런 게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워딩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 시기에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나 뭐 보통 사람들한테 중요한 화두였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를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아마 이 시기의 유행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손추도 질문을 하고 맹자가 고자도 예로 들죠. 그래서 이제 부동심이라는 게 당대의 이슈였다. 그런데 이제 공손추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맹자가 지금 몇몇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째, 북궁율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용맹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칼이 눈앞으로 확 달려 들어와도 눈을 움찔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사람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뭐 누가 이렇게 뭐 강목 들고 덤벼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북궁유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꺾이면 장터거리에서 매질당하는 것처럼 여겼다. 배옷을 입은 비천한 사람에게 모욕을 받지 않았고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았다. 뭐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용맹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제휴가 없었더니 욕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보복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용맹한 사람이 북궁유 같고요. 자, 맹시사라는 사람 예도 듭니다. 맹시사는 맹시사가 용맹함을 기르는 바로 말하자면 이기지 못할 것을 보더라도 이길 듯 여기니 적을 헤아린 뒤에 나가며 이길 것을 고려한 뒤에 대적한다면 이건 그냥 두려움일 뿐이다. 나라고 어찌 반드시 이기겠는가. 그냥 겨우 아니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시사는 증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하와 비슷하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맹시사 쪽이 약간 좀 간략하다, 간요하다. 그러면서 증자 얘기를 합니다. 증자가 자양이라는 공자의 다른 제자에게 그대는 용맹함을 좋아하는가? 아마 이 자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만 믿고 용맹함만 믿고 좀 나대는 사람이었나 봐요.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일찍이 공자께 큰 용맹, 대용에 대해 들었는데 스스로 돌아보아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배옷을 입은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봐서 정직하면 1000,000명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3명의 용례가 나왔습니다. 몸으로 용기를 실현하는 북궁유, 마음으로 상대를 이기는 맹시사, 스스로 반성해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추구하는 증자. 이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원래 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용 자체가 엄청난 가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꼬맹이들이 꼬맹이 아기가 있는데 앞에 큰 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막 엄마하고 뒤에 안 숨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누구누구 너무 용감하네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용감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용감한 것이 바로 그 자체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뱀이 내 앞에 달려들었는데 제가 뱀을 뭐 어쨌든 용감하게 제가 뱀을 어쨌든 처리했어요. 그게 도덕적인 것일까요? 그건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용감함, 용맹함이라는 게 살면서 꼭 필요한 자질이긴 한데 그것 자체로 도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때부터 어땠냐면 이 용맹함이라는 것을 도덕적인 문제하고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로가 말합니다. 군자도 용기를 숭상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용기가 아니라 의로움을 중시한다. 그런데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반드시 난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이 용기가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도둑이 된다. 용감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용감함을 인도할 의로움이 없으면 난을 일으키거나 도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뭐 우리 자주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선로에 누가 떨어졌어요. 구하러 내려가서 구하다가 본인이 다치는 경우, 뭐 심지어 일본에서 어떤 한국인 청년이 사람 구하려다가 죽은 일도 있었는데요. 그죠? 의를 보고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지만 용기가 없으면 그걸 실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는 그 자체로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매우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나 자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맹자 아니에요. 논어예요.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 필유용.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그 도덕성을 실현할 용기까지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게 뭔지 알지만 그걸 실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인자가 아닌 거죠. 그죠? 뭐가 옳은지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옳은 것을 실천까지 할 수 있어야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말하는 용은 결국은 의를 실천하기 위한 자원이나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맹자는 이걸 조금 더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세 차원의 용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맹분과 북궁유 같은 사람. 맹분은 아까 공손추가 처음에 맹자가 나는 뭐 이미 부동심 했다라고 말하니까 맹분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그 맹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뿔을 맨손으로 뽑았던 당시 유명한 용사래요. 그러니까 맹분과 북궁유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고 아주 용을 잘 기린 사람인데, 이때 용은 내 몸의 강건성인 거죠. 그러면 맹시사는 어떤 사람이냐? 맹시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밖에 누가 있던, 삼군이 있던 뭐가 있던 내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사실 이것만 해도 좀 훌륭하죠? 우리가 이것도 하기가 어려운데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증자는 몸의 용감함도 아니고 단순히 심리적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단도리해서 용감함을 끌어내려는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인 반성 능력을 가지고 용감함에 이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증자의 용이 가장 수준 높은 용이죠. 자기 반성 능력을 통해서 용감함에 이른 사람. 자, 그렇다면 맹자가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증자처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해라. 용감함은 내 정직함에 대한 반성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가 안 끝나요.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된 이유가 있는데요. 공손추가 물어보거든요. 공손추가 질문을 여기서 새로 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냥 증자 얘기로 훌륭하네요. 그럼 저도 증자처럼 자기 반성에 이르러가지고 그래서 용감해질게요 라면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아까 고자가 이미 마흔 전에 부동심했다고 하셨잖아요. 고자하고 선생님의 차이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맹자가 설명해 줍니다. 고자는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귀에서 구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고자가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이래요. 첫째,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이 주석사가 정말 수십 개 있습니다. 조선 유학자들도 다 이거 갖고 논의했고요. 주의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고자 16자 경률이라고 해서 네네 여기요. 문장이 이거예요. 부득언 물구어심 물구어기, 이 16글자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토론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해석의 방법이 각자 다 있고 워낙 해석사가 잘 발달해 있는데, 이게 저의 해석이니까, 또 물론 저도 공부해서 나온 거니까 저 혼자 독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말에서, 이게 이제 고자가 부동심을 성취한 방법인데요. 말에서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까지 끌고 오지 말 것.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내 욕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마음으로 계속 그걸 고민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혹은 누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뭔지 계속 따져요. 마음으로 따져요. 뭐 혹은 누가 궤변을 얘기하거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와서 계속 따지면, 특히 이제 누가 내 욕을 했는데 내가 괴롭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죠? 며칠을 두고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화병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죠? 누가 나 친한 친구였는데 어디 가서 내 욕하고 있더라. 그래서 누가 알려줘요. 저 친구가 당신 욕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이러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부득언 물구어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말 듣거나 이상한 말 듣거나 했을 때 그걸 마음으로 끌고 들어와서 계속 고민하지 말아라. 끊어라. 없는 일처럼 끊어라.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겠죠? 고자가 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어쨌든 간에 마음에서 괴로운 게 있을 거예요. 뭐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로 화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몸에다 하죠. 이런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저 옛날에 화가 나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나무 사물함인데 그 주먹으로 부신 적이 있어요. 보통 여학생 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창 혈기방장할 나이라서 가진 게 이제 몸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발길질 해보신 적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화가 났을 때 그걸 몸으로 그 표현하신 경우 분명히 있으시죠? 하다못해 술을 마시거나 한 것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자, 말합니다. 고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마음이 괴로울 때 그거 몸으로 가져가서 풀지 마. 이것도 사실 좋은 조언이죠. 그죠? 몸까지 끌고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화병이 정말 나죠. 화병이라는 게 의학사전에 등재된 용어래요. 병리적으로는 아무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환자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래오래 병인을 쌓다가 그것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경우죠. 우리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성인병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체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 생활 습관들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태어난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나의 현재 몸 상태를 만드는데 내 생활 습관은 대체로 심리적인 태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될 나이고 몸에 좀 양생을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좀 이번 학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뭐 몇 시간 못 잘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다 제 몸을 혹사하는 건데 제 생활 습관은 제 평소의 심리적 태도에서 결정이 되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고자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괴로울 때 마음으로 끌어들이지 마.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로울 때 몸에다 화풀이 하지 마. 고자의 제안이에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맹자가 말해요. 그런데요.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귀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이 괴로울 때 몸에다 풀지 말라. 그건 괜찮다. 오케이. 맹자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하지 말라. 이건 틀렸다. 고자이가 틀렸대요. 고자란 사람이 원래 맹자랑 성선에 대해서 토론한 사람이거든요. 맹자는 성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얘기했고 고자는 그런 게 없다. 물의 길이 어딨냐. 동쪽으로 트면 동쪽 가고 서쪽 트면 서쪽 간다. 그러니까 성은 외부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거고 도덕적인 것도 훈련받아서 생긴 거지 본성엔 원래 없다. 본성은 그냥 먹고 마시는 욕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맹자랑 길게 토론했고 맹자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맹자가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게 틀렸다고 말하냐면요. 고자의 방법은 내 마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말에서 들어온 것도 나한테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하고 또 내 내부의 것도 내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다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고자는. 그런데 맹자는 뭘 중시하는 사람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이 괴로울 때 몸에 갖다 풀지 말라는 건 좋지만 말에서 이해 안 될 때 마음은 늘 언제나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맹자는 훨씬 더 굳이 말하면 이제 일종의 주지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맹자가 이건 A는 틀렸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맹자가 생각하는 마음은 외부에서의 실패를 추론, 반성 이런 역할을 해야 된대요. 마음으로 언제나 판단하고 따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끊고 생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건 이 마음은 판단 능력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신체에 가서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마음은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같은 말인데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맹자는 심리 상태를 신체 상태로 끌고 가지 마라. 이건 좋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논리적인 상황을 판단 능력까지 끊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사고하고 판단하고 늘 객관화시켜서 모든 정보,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건 맞아요. 무조건 마음을 끊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물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끊도록 요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마음 공부고
여기에 동의하시고 이게 맞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고 유의미한 마음 공부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사고나 판단을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맹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대신 심리 상태를 신체로 끌고 가지는 말래요. 맹자의 투 트랙의 전략인 거죠. 판단력, 사고력은 유지할 것. 그러나 심리 상태는 몸으로 끌고 가지 말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맹자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안 끝나요. 안 끝나고 맹자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기의 장수요, 기는 몸에 가득 찬 것이다. 지가 이르면 기가 따른다. 이 지는 사실은 이게 마음의 다른 말이에요. 아래 마음 심자도 보이시죠? 그죠? 마음의 어떤 지향성이니까 앞에서 말한 이 심의 판단 능력을 다 포함하는 말일 거예요. 지는, 이 기는 이제 내 몸, 실제 몸은 아니고요. 몸을 가득 채우는 어떤 신체 에너지인데 그냥 몸이라고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는 내 몸을 이끄는 장수다. 그리고 기는 내 몸에 가득 찬 생명력인데, 지가 이르면 기가, 몸이 따르게 된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몸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를 지키되 기를 해치지 말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맹자가 제안하는 부동심의 방법이에요. 지를 지키되 기를 해치지 말라. 공손주가 정말 똑똑한 제자인게요. 이거 막 들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면 되는데 질문을 또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듣는데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가 여기에 이르면 기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지를 지키되 기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지가, 내 마음이 몸을 충분히 총괄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를 잘 유지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뒤에 기를 해치지 말라는 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내가 지만 잘 지키면 지에 따라서 기까지 움직일 건데, 이거 지를 지키는 것과 별도로 기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요 기를 별도로 분리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공손주 질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저도 생각 못할 질문인데, 그런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맹자의 의도가. 맹자가 말해요. 내 마음이 한결 같으면 기가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기가 한결 같으면 거기에 따라 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간단해요.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단련해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져요. 그럼 신체가 건강해지면 그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생이 지금 제 이제 박사 제자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주 위가 아프고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했거든요. 이 친구가 필라테스를 1년 하더니 온몸이 근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공부가 아직 재미는 없다고 하는데 가방이 안 무겁대요. 몸이 움직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내 생각이 내 몸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 되나요? 제 생각이 제 몸을 다 바꾼 거면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런 몸으로? 제 생각에 따라 훨씬 더 나은 몸으로 살겠죠? 그죠? 인간이 자기 의지가 신체를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100% 됐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훨씬 더 자기 삶에 맞는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잖아요. 뜻만 바르면. 그게 왜 쉬운가요? 대신 몸이 움직여서 그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우린 경험합니다. 대체로 마음이 신체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의 경우 신체가 움직여서 마음까지 바뀌는 경우도 우린 경험해요. 이게 지금 맹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달리게 하는 것은 기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마음을 동요시킨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달리는 건 제 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계단에서 엎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확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심리 상태나 심리적인 태도가 바뀌는 경험을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함이자 특수함인 거죠.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기계의 명령으로, 인체가 명령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면 명령을 입력한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체는 결코 명령을 받는 완전한 수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맹자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맹자는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신체 차원으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결과 이게 마음과 신체의 특수한 상황,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기도 잘 지키고 뜻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공손주가 집요해요. 그래서 하나 더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쪽을 잘 아십니까? 선생님은 이 지와 기 중에 어느 쪽을 잘 아십니까? 이런 질문 같아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연, 말을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맹자는 자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 능력도 있는데 지연이니까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잘 작동시키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는 내 호연지기도 기른다. 기를 해치지 말라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내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러니까 호연지기 처음 들어보잖아요. 호연지기라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표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학 퀴즈라고 아세요? 장학 퀴즈가 아마 그 당시에 선경이라는 그룹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을 건데 그 앞에 이제 인트로에 뭔가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호연직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호연직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TV에서 그냥 TV 프로그램에 쓰였던 시기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막연하게 호연직이 그러면 호연직이를 길러라 그러면 좀 배포를 가져 이런 말로 우리 이해하잖아요. 자, 이 호연직이 공손추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기는 지극히 크고 강해서 곧게 길러 해침이 없다면 온전히 잘 기른다면 온 천하에 가득 찬다. 그런데 이 기는 특징상 어떤 힘이 있냐면 반드시 의와 도에 짝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몸의 에너지가 아니라 도덕적인 지향을 갖는 에너지인 거예요. 도덕적인 지향성이 갖춰진 신체 상태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선로에 누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걸 구하지 않으면 구할 시간도 약간 있고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있는데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실제로 몸을 움직입니다.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신체 에너지가 호연지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동네에 강도야라고 소리가 나니까 웬 여고생이 뛰쳐나가가지고 강도를 잡은 거예요. 여고생이 가서 강도를 잡고 엄마랑 같이 나가서 둘이 붙들고 있다가 어른이 오니까 인도하고 들어갔대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최초로 잡은 사람이 여고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떠세요? 누가 도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뛰쳐나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문을 잠그죠. 그죠? 제일 먼저 하신 저 같아도 저는 그렇게 겁쟁이는 아닌데요. 어쨌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집 문 잠겼나 그거부터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잘 훈련된 신체 에너지까지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있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어우, 잠깐만요.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그냥 신체 에너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향된 신체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와 도와 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제 몸이 줄이게 된대요. 행위하는데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바가 있으면 내 호연지기도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내 호연지기도 쭈그러들어요. 호연지기는 의를 쌓아서 생기는 거래요. 도덕적인 행위를 반복하면 내 그 호연지기도 같이 자라나는 거죠. 근육만 키울 게 아니라 도덕적인 에너지가 같이 큰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를 쌓는 것을 일삼으면서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결국 호연지기가 생긴다. 이게 이제 맹자 이야기거든요. 뒤에는 자, 다시 앞부분으로 복귀해서 가볼게요. 공손추가 의심하죠. 왜 지가 최고고 기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지를 지키고 기를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은 왜입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는 몸에 대한 마음의 주도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몸이 그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 마음을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은 신체에 대해 포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맹자가 인정한 셈이고요. 그리고 부동심에 맹자가 가기 위해서 이 지언과 호연지기를 내세웁니다. 호연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와 도에 짝하는 거니까 도덕적인 방향성을 가진 신체 에너지예요. 맹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뭐가 도덕적인지 아는 것, 판단 능력, 이걸로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뭐랑 연동되냐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죠. 자, 맹자는 두 가지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대한 판단 능력,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는 능력만 갖고는 절대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도덕적인 판단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신체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호연직인 거죠. 집의라고 했는데 이건 도덕적 행위를 몸에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몸을 요구하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옳은 일이 있을 때 작게 해나가면 그게 이제 몸에 완전히 붙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때부터 어떤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입에서 고맙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고맙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나오고 뭔가 자기 이해관계가 딱 걸려 있을 때만 그 말을 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한 사람 먼저 앉았고 제가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옆에 젊은 남학생이 뒤따라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앉고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서 그 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갔고 제가 이제 빈자리니까 앉으면 돼요. 근데 물론 뒤에 조금 높은 자리에 더 빈자리가 있었으니까 제가 결국 움직여 줬는데 사실 제가 호의로 자리를 비켜준 거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맡을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맡아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절대 안 해요. 그건 자기들이 누리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호의라는 게 들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제 제가 늦었는데 뛰어가서 막 닫히려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기대하시는 건 죄송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너무 이제 자기 권리들에 예민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작은 호의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표해야 되고 자기가 한 신뢰에 대해서도 표현해야 되고요. 지부이란 별게 아니고요. 아마 맹자가 말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작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것을 택하는 걸 거예요. 그게 몸에 쌓이면 그러면 정말 근육이 생기듯이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상태와 마음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 판단도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지향된 그런 신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앞에서 그런 말 했지만 제가 이제 떼어 먹었는데요. 물망, 물조장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억지로 기대하지도 말고 또 조장하지도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고 몸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밖에서 때려서 혹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도덕성은 신체 에너지를 잘 도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 이야기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뒤에 안 붙였지만 주의는 뭘 붙이냐면 주의는 그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와 연동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맹자의 이야기를 승인합니다. 맹자의 전략은 도덕적 행위를 신체적 차원에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움직이면 도덕성 아무 의미 없다.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나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향된 신체 에너지를 가졌다는 걸 의미한다. 공자가 주의가 거의 그대로 승인해요.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데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논문에는 뒤에
다산 이야기까지 있죠. 다산은 한 발 더 나가는데요. 일단 이게 신체적인 차원에서 내 몸을 수련하는 거면 안 된다. 맹자는 이걸 몸의 차원에서 내 몸을 수련해가지고 그 수련의 결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호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자리, 높은 자리에 간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뭐냐면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맹자도 주의도 다산도 근본적으로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되 그것이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변에 확산될 때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맹자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그 신체의 에너지, 신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이게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지적인 인식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서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서양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주체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성이에요. 몸은 계속 방해를 하죠. 그죠? 물론 서양에도 몸에 대한 담론이 있습니다만 이성적인 판단과 행위까지 결정하는 진정한 주인은 이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가 도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아시아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레벨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방법을 제안해 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호연지기는 몸의 문제로부터 그거 설명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침하고 이러느라 시간을 좀 더 썼는데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 토론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편지를 짧은 글을 주신 시민의 글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있었던 제853회 목요철학 인문포럼의 주제인 서에 관한 이항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어느 책에서 본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 생각과 함께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분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답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베풉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직접 되갚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전합니다. 옆으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주고받는 1:1 교환이 아니라 받은 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선물, 즉 서의 순환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큰 신뢰의 연줄망을 만듭니다. 이런 선물, 즉 서를 받은 사람은 화폐나 재화나 서비스를 샀을 때보다 훨씬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쳐지면 그 사회적 힘은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이런 순환이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은 낮아지고 서의 순환은 중단되거나 작은 사회와 공동체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권력 있는 이들 안에서 돌고 돌면 조직폭력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패의 패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 상품을 사고 파는 것보다 더 큰 편안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대갚아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믿음과 소신으로 지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목요철학 인문 포럼에 참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다 이 선생님의 표현들에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강연자가 오셔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죠? 제가 그때 뭐 끝말에도 농담으로 고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이 언어로는, 우리 고어로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아나운서들도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안 쓰고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 고마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오늘 얘기도 사실은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고마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행위의 실천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2300년 전에 맹자가 다룬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시대 이 서구죠, 로마 사회에서는 혹은 그리스 로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맹자와 비슷한 그 시기에 그리스 로마에서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소위 말하는 아파테이아라든지 아타락시아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쓰는 그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여기서 쓰고 있는 부동심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표현했던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세계에 있는 인간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절대적 권위로서의 우주죠, 코스모스입니다. 혹은 자연의 질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혹은 신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걸 신의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런 우주의 섭리에 맞추어서 일치해서 사는 삶, 그게 가장 이제 인간으로서는 평정심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 이 맹자한테서 오면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좀 더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죠. 스토아 철학자들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평정심과 부동심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양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서양보다는 일찍 좀 문제 삼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물론 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대상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식인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호연지기를 통해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또 뭐 소크라테스가 이미 했던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만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는 그걸 뭐 진리의 가장 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맹자도 역시 부동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하나의 우주의 질서의 원리로 이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아주 또 뒤에 주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물론 다산정약용은 이 맹자와 주의의 생각들을 조금 다르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것을 재해석 내지는 재구성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전체 얘기는 맹자 안에서 드러나는 이 공손추와 맹자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플라톤의 대화록처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치언과 그리고 호연직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호연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데서 들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마 잘못 배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로 화랑을 예를 들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사 선생님이 늘 화랑들은 호연지기를 그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연 얘기를 들어보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용되거나 왜곡되거나 뭐 남용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또 선생님께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수 교수님. 교수님, 오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호연직이 크고 넓은 성질을 가진 기운하는 교과서적인 해석은 들어왔어도 교수님 상세한 그 설명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 격언처럼 사용된 기록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밀레투스 데일스라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그 속에 건전한 정산이 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뿐 말고 이 교수님 말씀대로 플라톤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넘어온 사상인데 오늘 교수님 강의 도중에 맹자의 그 뭐 삼천지교 그거는 엉터리였는데 그래도 호연지기는 이 교수님 화랑도에서 배웠다 그런데 우린 이거 우리 몸에 아주 배인 좋은 격언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육아사상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서양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격언된 걸 하고 부합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호연지기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대학 교육 혹은 뭐 초중등 교육 안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기를 수 있는지 양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신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그 올바른 인간이 되는 조건에서 신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맹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냥 건강한 신체냐, 신체를 다른 그런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잘 통제하느냐, 아니면 신체 자체의 어떤 지향성이 그러니까 사고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신체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반응하도록 자기를 훈련하느냐 약간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마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했던 생각 같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교육에서도 무척 필요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도덕적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건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더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초월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바른 시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온전한 시민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한 시민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아기들한테 이렇게 배꼽 인사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몸으로 자꾸 타인하고 관계 맺고 몸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시켜야 되는데 유치원 때 배꼽 인사만 시키고요. 벌써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습만 시키잖아요, 지금. 그죠? 학습만 시키고 체육도 어머니들을 따로 과외 같은 걸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건전하고 잘 운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타인하고 관계에서 내 몸을 어떻게 운용하고 움직여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경험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못하더라도 요즘 자전거 탈 때 아이들 그 일종의 그 훈련 받는 거 아시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손 내밀게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몸의 규칙을 잘 입히는 것 이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일정한 시기부터 몸의 규칙을 입히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에만 입히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이대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연령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요즘 지하철에서 예전에 왜 이런 표현 썼는데요. 쩍벌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양껏 벌리시는. 근데 사실 남성분들한테 그게 그냥 몸에 배인 거라 특별히 남에게 위해를 가하실 전혀 의도가 없지만 그냥 그 몸의 습관 배이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누군가 불편하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조금 각도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이제 굳어지신 거라 다 못 고치신다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은 조금씩 그렇게 고쳐가면서 공존하는 몸 상태,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내 몸의 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주 잘 정의를 해주셨죠. 호연지기. 저희들이 어릴 때 들었을 때 호연지기 뭐 화랑도들이 활 쏘고 말토가 하는 게 호연지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명확하게 해주셨잖아요. 도덕적인 행위, 지향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신체적 역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위인지학, 위기지학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위기지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위기지학입니다. 그러나 실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우리는 전부가 수능이라고 하는 위인지학을 위한 방식으로 그죠? 올인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와서는 이렇게 위기지학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또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녀한테는 또 수능에 올인하게끔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지은 그리고 호연지기 이 두 개의 개념만 제대로 좀 소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혹은 가정 안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김 교수님 강의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 바꿔보니 잠깐 뭐 I'm sorry, thank you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쁜 아가씨가 지하철에서도 입 벌리고 하품할 때 입을 안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저거는 저희 때는 하품하면 입을 자연스럽게 가렸는데 그렇게 참한 아가씨가 입 벌리고 하품하는 거 보고 지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가 내가 그렇다 이런 생각은 그냥 재밌게 해보고
바르게 산다, 착하다, 그럼 지은 뭐 이런 뭐 호연지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분에 그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게 그런 거나 착하게 사는 쩍벌남 아니고 얌전하게 사는 이런 게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공부를 자꾸 하면은 아가 자꾸 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해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맹자는 왜 다 아시잖아요. 성선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사실 뭐 인간이 경험적으로 선한 경우가 얼마나 돼요. 맹자가 말한 건 인간이 선하다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거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모든 인간에게 허용한 건 맞는데요. 저는 일정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죠. 첫째, 훈련을 통해서 아예 정말 그 인격과 태도까지 변하는 경우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규칙을 몸에 입히면 적어도 문제는 일으키지 않거든요. 제 선배가 있는데요. 딸내미가 정말 예쁘게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남한테 인사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저도 약간 부끄럽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어른 보면 달려와서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피해가면서 저분이 날 안 발견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아이도 아니고 반항할 마음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어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저희 선배가 자기 딸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누구야, 우리 상쾌한 사람이 되자.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감명 깊었어요. 인사를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나도 상쾌하고 상대도 상쾌해요, 인사를 하면.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쾌한 사람이 되려고 인사를 시작했고요. 그게 몸에 배이면 어쨌든 성격도 일부 고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반성을 해요. 제가 그 말을 40에 들었는데요. 40에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 어떤 분이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게 몸에 배웠어요. 그전에는 쑥스러워서 도망 다녔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훈련을 거치면 이렇게 마음에 싹이 있는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틀에 잡힐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가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정말 제 그 생활 패턴이 되었는데 원래 저 낯을 너무너무 가리는 사람이라서 인사하는커녕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고 저는 지금은 그 상쾌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능적으로라도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변에게 효과가 가겠죠. 그래서 훈련으로 극복되는 점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극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에 범죄 같은 게 없겠죠. 그죠? 근데 도저히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범죄까지 가면 사회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저의 선배가 상쾌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제를 저한테 주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이 인사가 숙제였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시선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줄 한 사람만 있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더 넓게 보고 주변에 옆 사람과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 교정하고 다른 사람 것도 내 마음으로 교정해주고 그런 관심이 일정 정도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에게 들은 상쾌한 사람이라는 게 제 큰 명제가 되었어요. 이것처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다른 이에게 그런 명제를 주실 수 있고 들은 말을 전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배우거나 들으시거나 또 감명받은 말을 통해서 본인도 당신도 바뀌시고 주변에 전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대단히 거창한 훌륭한 사람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상쾌한 사람은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늘 혼자 오시지만 나가실 때는 상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 뒤에 계시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말도 한번 건네보시고. 예, 예 선생님. 예, 저 백영기입니다. 제가 쭉 호연직이라는 그 말을 듣기는 초중고를 거쳐서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 마음을 닦아서 넓은
인간이 되어서 그 속에 자연을 닮아서 큰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마음을 호연지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인간 중심으로 갖다 땡겨가 뭐 도덕을 삼고 뭐 이렇게가 그걸 교육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호연지기의 개념하고는 좀 멀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 호연지기가 자연 상태로부터 발생한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맹자 원의에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문장에서 한번 강조도 해드렸지만 의를 쌓는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호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연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정말 그 화랑도처럼 자연 속에서 우주 전체의 전기를 받으면서 내 신체 에너지를 키우고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건 이제 후대에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방향이 설정된 거고요. 맹자 원의로 본다면 의를 쌓는다, 의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문화적이고 그리고 또 그 현실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라고 말하니까 맹자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자연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주적인 기상을 몸에서 느끼도록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쏟아지는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아 이게 정말 우주 전체구나라고 느끼는 적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워낙 주자하기 그런 우주 전체의 기상을 느끼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 상태를 조정하려고 하는 철학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주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연직이라는 맥락 자체는 어쨌든 문화적이고 인위적인 행위가 맞는데요. 대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이라든가 체계적인 훈련 그건 맞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앞에 제가 이제 잘라냈지만 물망, 물조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여서요. 그래서 그냥 넓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체 에너지를 막히거나 굴절 없이 최대한 표현하되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올바른 행위들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커진다, 더 커지고 확대되고 그게 우주 전체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나친 훈련 필요 없고요. 또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도덕적인 삶이 되려고 하는 마음 상태로 하는 훈련이긴 해야 되겠죠. 네, 답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천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후적인, 호천적인 거예요? 가능성까지는 선천적인 거고요.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하는 건 개인의 역량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맹자는 사실 되게 크게 써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선 다 막히잖아요. 맹자 원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세금도 안정적으로 걷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잘 농사 지은 것이 잘 분배되도록 경제도 안정시키고요. 이런 조건이 반드시 이제 선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그 선천적인 것에다 다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선천적인 것을 넓게 인정해주면서 사람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은 주되 현실에서는 사회적 조건, 국가적 조건을 계속 맞추고 왕조정지 앞에 언급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정치가 무엇보다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맹자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봄 학기에 이어서 가을 학기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맹자와 다산이 시기적으로 한 2000년 정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봄 학기에도 잠깐 말씀하셨고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 결국 그 다산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만의 주장을 할 때는
서학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마음의 문제니까 혹시 다산에게도 그 불교 어떤 그 불교적인 그 어떤 사상도 다산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읽어보니까 다산에게 이 도덕적 마음과 실천, 이게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를 따져보면은 다산은 철저하게 정치에서 실패한 인물 같습니다. 뭐 또 평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다산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도 혹시 다산의 이런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은 이런 다산 같은 인물을 또 결국은 중용하지 못한 시대적 배경이 조선의 몰락을 이끌었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다산 이후에는 조선 사회에서 이만한 유학자가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 물음이고 뭐 분명하니까 바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찾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산은 적극적으로 이제 불교나 도교는 유학자가 택할 수 없는 길이라고 잘라낸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데 넓게 보면 아시다시피 성리학 자체가 불교적인 영향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다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 학문 자체에서는 어쨌든 불교하고 거리를 둔 게 맞아서 의식하고는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에서는 섞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다산은 대단히 그 강력한 정치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저는 정치 공학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정치 공학자이기도 한데 공학이라고 말했을 때는 정치의 구도를 굉장히 철저하게 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신 책인데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이 주로 이제 그런 정치적 구상을 담고 있는데 이제 실패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실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산이 실패한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의 급진성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당대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특히 이제 그게 계파 간의 갈등처럼 나와서 뭐 노론과 남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계파에 대한 배척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남인에 대한 배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왜 정감록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면서 밀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양반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과 공포가 있었고 그걸 이제 요 소수의 그 초기 수용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인 포화로 나타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실패는 본인의 정치 철학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시 이 사람이 새로 받아들인 사상이 조선에서 위험한 요소로 위험 인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는데요. 다산의 어쨌든 정치적 구상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다산은 굉장한 그 예치주의자예요. 모든 것을 유학이 말하는 예치 이념에 집어넣고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중세적인 차원의 유교 국가를 구성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제 왕의 진짜 권한은 없고요. 그 밑에 재상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업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 경제 전체를 다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그런 국가를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산이 그 생각한 정치적인 구상을 현실에서 정말 펼쳤을 때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됐을 거냐 답하기 어려운데 대단히 뭐 근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긴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산의 청사진대로 끌고 나갔으면 당시 조선에서 어떤 일신의 효과가 있었던 거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정치적 실패는 개인의 실패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철학적 실패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근대에 가까운 구상을 했는지 놓고 본다면 그렇게 근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이지 않다는 게 다산의 실패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다산의 정치적 구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어떻게 유교라고 하는 이념을 깔고도 국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모델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산을 결과적으로 국가가 제한하면서 조선이 그 이후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렇게 걸출한 유학자가 안 나오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다산은 특별한 인물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심도 매우 컸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에 대해서 많은 경학서들을 썼는데, 이것 역시 구상하고자 했던 세계가 매우 컸고, 아주 세분화된 학문적인 부분들까지 자기 이론으로 바꾸고자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야심가였던 적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학자들이 다산만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어떤 후퇴와 연결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조선이 지금 여러분 시선에 보시면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대화도 늦었고 서양 기술이나 이런 거 덜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몰락을 가속시킨 것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성리학 공리공담 하다가 망했다, 이런 인식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조선은 어쨌든 나름대로 뭐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내부의 담론도 단순하게 지금 현대인들이 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으로 그냥 퉁쳐버리기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게 지금의 눈에 보면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봉건제고 낙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체계의 발전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모순들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근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청사진을 제안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다산을 막은 그 아주 구태 때문에 조선 전체가 몰락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조선이 너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그 조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국격, 또 어떤 문화적인 힘, 학문적인 수준, 이런 걸 저희가 다 끌어내려서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기에는 그 유산이 우리한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려내고 의미를 찾아내면서 그 안에서 이들이 그 지향하고자 했던 것을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 공부 방향이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전히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실패도 인정하지만 가능성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정도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 혹시 이런 정도전이 보여줬던 그런 개혁성들을 그 윗대 조선 건국의 이념을 세웠던 정도전, 그리고 이제 조광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같은 계열에서 조선의 이 역사를 개혁시키려고 했던 분들로 이렇게 묶어갈 수는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국가 개혁론을 이야기하는 흐름은 뭐 계속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정치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인데, 개혁론은 뭐 성호에게도 물론 다산보다 윗세대지만 성호에게도 나타나고요. 이제 거의 이제 최후의 유학자로 불릴 수 있는데, 뭐 최한기 같은 인물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어떻게든 그걸 이제 조선 사회를 바꿔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 정치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개혁의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나 물산을 쥐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뭐 집권층이고 또 이런 이제 사회 상층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학 학문적 지향과 현실에서의 그 벽을 두 개를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도 중국도 학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층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말 이해 관계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유학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활용도 하지만 유학을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벽과 학문적인 지향,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산도 중요한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조선에서 개혁 논의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질문한 분들이 저 중복되는 게 많아 그건 생각하고 저 유학자들이 중용을 중요시하고 중용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데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 부동심이 나왔는데 부동심하고 중용하고 어떤 관계를 지을 수 있고 중용을 지키면 부동심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용은 정말 중요한 책이죠. 다산도 중용에 대한 여러 개의 글을 남깁니다. 중용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사서라고 부르는 책이 4권 있잖아요.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 가운데 중용이 가장 어려운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용에는 그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천하구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서요. 그래서 중용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념들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부동심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심 자체가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평정한 마음을 유지한다고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심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 조건 같은 거고요. 중용은 그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갖춰야 될 어쨌든 심리 상태, 마음의 운용, 그리고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거니까 부동심이 출발이면 그 위에 중용의 가치가 얹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다산도 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난 9월에 이어서 참 강의 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누가 이야기하기를 웃음이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아까 지하철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늘 이제 그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그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닫힘 버튼을 많이 누르거든요. 외국에는 닫힘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닫힘 버튼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닫힘 버튼 없으면 모두가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느 시간 동안은 그게 열려 있는 게 정상이고 그동안에 도착한 사람은 당연히 탈 수 있어야 되는데 타자마자 그걸 닫힘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남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그래서 닫힘 버튼을 피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느긋하게 만들고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 일상생활 중에 아무 의식 없이 닫힘 버튼을 눌러서 남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습관화되는 그것도 아주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이 몇 초 지나고 난 다음에 닫히려고 할 때쯤에 저기서 누가 막 온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열린 버튼을 눌러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타는 것이 아주 그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거든요. 네. 교수님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변명하죠. 바쁘니까. 또 다음에 어디로 뭘 해야 돼? 난 몸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끝없이 변명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이라는 게 대단히 고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안 다투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상쾌한 사람이 되는 선에서 내 몸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타인을,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도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가 정해준 시간만큼은 최소한 내가 기다리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9월 초에 한번 듣고 오늘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올 1년 동안 받으면서 인간됨을 배워가지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선을 주고 선을 받고 덕을 받으라 하는 지난 먼저 서에 대한 강의도 받았습니다만 세상에는 악도 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악을 주고 악을 받는 거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멘치로 악을 받고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정치인들 보면 악한 말 주고 악으로 2배로 3배로 10배로 받는 걸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니까 금년으로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절실한 말씀이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정말 엘리베이터, 뭐 지하철 이런 일상생활 공간이지만 정말 선과 악이 문제되는 그런 지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한국 사회를 바꾸는 정도의 그런 큰 단위이잖아요. 이 문제를 사실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그 답의 지점에 한정돼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악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에 내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고요.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악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주어져 있는 작은 단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최종적인 가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의 원수나 정치가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사회 전체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서로 상호 책임을 가져야 될 문제 같고요. 정치가 개인의 어떤 일탈이거나 혹은 언어적인 공격의 경우도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 사회 전체나 정치문화 전체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이나 제재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이유나 맥락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양쪽 다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 대 국가의 게임이나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더 큰 맥락, 더 큰 구조에서 접근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일종의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악이 반드시 악으로 규명되지도 않을 것이고, 나쁜 말도 나쁜 말로 더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 대 국가 혹은 그 말을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보고 우린 구경을 하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책임의 범위를 늘릴지는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개별적인 발화나 개별적인 발화에 의한 정치적 파장매를 남 이야기처럼 구경하고 재밌어할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 있을 때는 모두 다 같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 있을 때는 내 몫까지 생각해서 그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답입니다. 그죠? 어려운 답.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방관자 입장이고 구경꾼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이 전체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그걸 찾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찾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방관자일 뿐이고 이제 구경꾼일 뿐인데 아까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만 웃음이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바로 이 웃음기를 철학에서 없애버린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플라톤이 그렇게 철학에서 웃음기를 없애기 전에 철학은 정말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데모크리토스부터 해서 현대 하이데거까지 이 정말 철학이라고 하는 건 고담 준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려운 얘기들만 주고받는 얘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 웃음을 가장 큰 주제로 또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도서관에 가면 아마 웃음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도 한번 겨울 방학 때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선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한 바대로 차문화 학술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